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와 우리 광주메일이 함께하는 축제경영 리더십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온 12주차가 돼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을 좀 라이브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좀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피치 못하게 녹화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그 12주차의 마지막 강의는 정말 이제 축제를 한번 종합해보는 축제를 단순히 이제는 공무원이 하는 행사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축제를 산업으로 봐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총괄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강의는 이제 선진국의 가장 경제 효과가 우수한 그런 그 축제 또는 세계에서 알려진 그런 그 산업형 축제를 좀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와 좀 비교 관점에서 여러분도 일부 알고 계시는 그런 국내의 그 사례들과 비교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제 축제가 산업으로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제목은 국내외 축제 사례로 본 축제를 산업으로 봐야 하는 이유라는 좀 긴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우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효과가 높은 그런 그 지역 개발용 축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선진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독일 뮌헨에서 개최되고 있는 옥토버 페스티벌입니다. 이 옥토버 페스트는 우리 말 그대로 하면은 이제 10월 축제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맥주 축제가 되겠습니다. 맥주 축제. 독일의 맥주 축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효과가 가장 높은데 이제 어떠한 그 성공 요인들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성공 요인 중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 축제 제목을 잘 정해야 된다. 옥토버 페스트라는 것은 10월 축제고 10월 축제라는 것은 개최 시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많은 축제들이 5월 축제, 10월 축제라는 그런 네이밍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결정적인 요인은 예측 가능하고, 자, 10월 축제라는 이름을 보면 벌써 이제 9월이 되면 곧 축제 하겠구나 하는 그런 기억하기 쉬운 앞으로 축제가 개최되는구나 예상하는 이런 마케팅의 큰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축제 성공 요인 중에 하나다. 이제 정확한 개최 시기는 9월 그 하순경에 토요일 날 시작해서 10월 첫째 주 일요일 날 끝나는 16일간 개최되는 개최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9월 말에 시작은 하지만 이제 10월 축제라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자, 또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 독일 뮌헨의 옥토버 페스트는 일단은 경제 효과가 가장 높다는 것은 또 사람, 방문객,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온다는 거죠. 2주 동안에 무려 750만, 600만에서 750만 정도가 오는 16일간의 엄청난 축제고 이분들이 쓰는 그런 지출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죠. 또 하나의 요인은 보면은 이 축제는 역사가 오래됐다. 많은 노하우를 쌓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810년에 시작해서 지금 개최 시기를 따져보면은 200년이 넘는다는 겁니다. 200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얻어낸 노하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 번 반복되겠지만은 이 축제의 총 지출 규모, 경제 효과를 1조 7천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조 7천억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보령 머드축제, 진주난강 유등축제가 최고 잘 나가는 축제로 알려져 있는데
그 축제들은 어느 정도의 경제 효과를 갖고 있을까요? 제가 다른 강의나 모임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분은 보령머드 축제가 1조 원 갑니다. 어떤 분은 5천억 아닌가요? 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잘 나간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800억에서 1000억 정도가 되고요. 진주 난강 유등축제가 약 14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배에서 15배의 지출 규모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1조 7천억 하면 여러분은 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경제 때문에 정부에서 뭐 15조, 10조 막 이렇게 풀다 보니까 1조가 그렇게 놀랄 만한 숫자가 아닌 것으로 또 보일 수 있지만 이거는 축제가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효과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우리 독일 옥토버 페스트로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한번 간접 경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행기를 타고 이제 독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여기서는 지금 그 커다란 16개의 비어 텐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With thousands of participants, the parade seems endless. You'll see traditional costumes from every corner of Bavarian society. Elaborately decorated horses and wagons, along with cake-filled floats from each of the city's main breweries, entertain the crowds while making their way to the festival grounds. Revelers fill massive tents awaiting the grand opening. 자,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잠깐 보신 화면에서 전체적인 행사장의 스케치를 보셨고 거기에 대부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맥주 텐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요거는 조금 오래된 부분이라 16개 맥주 텐트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30개의 텐트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결론부터 또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맥주 텐트의 웅장함, 거대함을 아셔야 된다. 맥주 텐트가 뭐 저기 들어가서 한 1000명 1-2,000명 들어가고 뭐 그런 텐트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텐트가 10,000명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10,000명이 들어가는 그런 텐트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의 거대한 TSF 텐트에 300명, 400명, 500명 들어가면 그 상당히 놀래고 있죠. 근데 이제 10,000명이 들어가는 텐트를 이것도 나름대로의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프로그램에서 퍼레이드라든가 이런 전통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다른 그런 퍼포먼스 부분의 주요한 프로그램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fter trotting through much of Munich, the parade finally enters the fairgrounds. Dignitaries are and another Oktoberfest begins. From now on, for the next 2 weeks, it's a beer-fueled frenzy of dancing, music, food, and amusements. There's no better place to 여러분, see 스톱. Germans act. 자, 여러분 그 조금 있으면 또 제가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왜 맥주 텐트 있는 이 맥주 축제에 이런 놀이공원 시설이 위치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선은 제가 운만 남기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중요한 그 파트입니다. 자, 계속해서. The tents are surrounded by a fun forest of amusements. There's a huge Ferris wheel. The Five Loops roller coaster must be the wildest around. For locals and tourists alike, the rides are unforgettable. And probably best done before you start drinking your beer. Inside the tent, the party rages day and night. Bavarian culture is strong here. Each of the tents has a personality. Some are youthful, some are more traditional. It's a festival of German culture. While there are plenty of tourists,
It's really dominated by locals who look forward to this annual chance to celebrate Bavaria and its beer. Fast-moving waitresses hoist armloads of massive glasses. The beers are served in cherished glass mugs, each holding a liter of their favorite local brew. The people watching Germans letting their hair down is itself entertaining. It's a slap-happy world of lederhosen, dirndls, fancy hats, and maidens with flowers in their hair. It's a multi-generational blowout, complete with schmaltzy music and lots of new friendships. Rivers of beer are drunk and tons of food are eaten. Radishes, pretzels, lots of sausage, all served by 자, 여기서 스톱. 여러분 조금 화면이 지나갔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게 소세지도 나오고 또 소고기, 닭고기도 나오고. 이게 이제 제가 또 오늘 말씀드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맥주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맥주로 인한 지출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한 소위 말해서 안주로 인한 그런 효과가 지역 전체를 광범위하게 살리고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Saucy maids. While I was too tipsy to count, locals claim there are 6 million visitors, 7 million liters of beer drunk, 500,000 chicken cooked, and 100 oxen eaten. That's one truly memorable festival.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대충의 그런 옥토버 페스트에 대한 대충의 그림을 여러분이 한번 그려봤습니다. 지금부터 메인 포인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이 축제는 세계적인 축제로 외국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온다. 특히 뮌헨이 독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오스트리아라든가 스위스라든가 프랑스에서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외에도 미국과 영국 등 세계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데 특히 근거리에 있는 그런 외국 국가들에서 많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 700만 잔, 700명이 700만 잔의 맥주가 대충 팔린다고 나오고 있고 한 잔에 10유로 14,000원에 팔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 경제 맥주로 인한 파급 효과도 엄청나겠죠. 다음 보여주시면 맥주 텐트. 맥주 텐트는 주요 맥주 회사가 6개 맥주 회사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뮌헨의 6대 맥주 회사를 살리는 지역의 산업을 살리는 축제다 이렇게 보시고 200년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맥주 텐트마다 다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10,000명 들어가는 텐트도 있고 1,000명 들어가는 텐트도 있고 3,000명 들어가는 텐트도 있고 그 안에 또 와인을 파는 텐트도 있고 이런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자, 여긴데요. 아까 이제 여러분 놀이시설이 왜 있을까요? 했는데 맥주 축제의 고민은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 소위 말해서 성인들의 축제였습니다. 근데 이 축제에 많은 부분 가족들이 오고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는 맥주를 마실 수 있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모든 계층이 축제에 와서 즐길 수 있는 축제. 그것은 바로 놀이공원 시설, 영어로는 어트랙션이라고 그럽니다. 어트랙션을 만들어서 이런 놀이시설을 즐기면서 이게 아이들,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시설. 다시 말해서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는 모든 계층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맥주 축제를 벤치마킹해서 대구에서도 치맥 축제, 인천에서도 맥주 축제를 하고 하지만 사실은 놀이시설은 없습니다. 이게 아직은 성인들만의 그런 축제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그런 독일의 이것도 독일의 국민기업 시멘스라든가 이런 여러 그런 다양한 회사들이 기술력을 발휘해서
아주 대단한 그런 그 놀이기구를 만들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독일 기업의 기술력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자, 맥주 텐트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맥주 텐트에 오는 사람은 다 관광객들일까요? 여러분, 그 많은 텐트에 있는 사람을 채우는데 굉장히 세부적인 전략이 있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연초부터 기업으로부터 많은 예약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약 방문객이 전체 방문객의 5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문객을 어느 정도 리저브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는 방문객에 의존한다. 여러분, 많은 축제를 홍보도 하지만은 그 축제의 방문객을 개런티하기 위해서는 사전 이런 예약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 축제들도 소위 말해서 축제 방문객을 사전에 잘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와 연계를 해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수백 명, 수천 명을 예약을 받는다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단체 방문객의 어떤 그런 그 어레인지, 예약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은, 다음은 이제 축제의 기념품입니다. 참 우리나라 축제들이 애를 많이 쓰는데 축제 음식은 항상 잘 성공을 하는데 음식, 술을 마신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그 한국 축제에서도 잘 되는 부분인데 안 되는 부분이 기념품입니다. 이런 유명 축제, 한평나비 축제 이런 유명 축제들이 상당히 그런 기념품에 대해서 시도를 해보고 있지만은 아직 아주 뚜렷한 반응이 나온 축제들이 뭐 거의 없다. 그런데 이제 독일의 맥주 축제는 무엇보다도 맥주 축제이기 때문에 맥주 잔이 훌륭한 기념품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 내가 가서 기념품으로 맥주잔, 찻잔 또는 아까 많이 보였던 전통 복장 뭐 이런 거 사고 싶은 마음이 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보면 뭐 모자, 열쇠고리, 뭐 스카프형 수건 뭐 이런 일반적인 것들도 많지만은, 그러니까 이 축제는 단순히 기념품을 하나 갖고 싶을 만한 그런 맥주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람한테 판매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협찬입니다. 축제 협찬. 축제 협찬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부로부터, 우리나라는 관주도형 축제라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받지만 서양의 많은 축제들은 이 협찬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업으로부터. 근데 궁합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거죠. 기업의 상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해 줄 수 있는,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디다스 신발 다 스포츠화 아실 겁니다. 근데 아디다스가 맥주 축제에 큰 홍보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까? 저거는 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디다스가 새로운 신발을, 스니커스를 만들었는데 특수 코팅이 돼서 맥주를 흘려도 이 묻지가 않는 그런 특수 코팅이 된 신발이라는 거예요. 맥주 축제와 아주 궁합이 맞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이 그런 기업의 상품적 가치와 축제의 그런 가치가 맞물려서 훌륭한 그런 협찬을 일궈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맥주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 여기 보면 맥주가 790만 리터, 커피 30만 리터, 물도 113만 리터. 예, 그런 그 맥주가 이제 주요 음료로서 맥주 축제이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데, 저는 그 위에 단에 있는 소 130마리, 돼지 7만 5천 마리, 닭이 50만 마리입니다. 아까 해퍼 밀리언이라고 했죠. 50만 마리의 닭이 팔리고 있습니다. 안 주지요. 여러분, 이런 축산물이 팔리려면요, 미넨 전체 근교에 있는 전체 농가에 있는 축산물이 다 팔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많은 축제들이 특산물 축제를 하고 있고 특산물을 많이 팔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자체에서도 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맥주를 많이 마시더니 지역의 농산품, 축산품이 한꺼번에 다 팔려버린 거죠. 여러분, 맥주 축제가 하나가 그 지역 전체 농가를 다 살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력이 있는 그런 맥주 축제의 파급 효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농특산물을 살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그 구체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축제화해서 판매를 하고 하는데 여기는 맥주 축제 한 건으로 모든 그런 농특산물들을 판매하게 되는, 지출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그야말로 지역 개발형 축제의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산업으로 보는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일자리 창출이 13,000명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업적 가치가 일자리 창출이 13,000명에 이른다. 여러분, 이 정도면 축제를 충분히 산업으로도 보고 남을 만한 그런 지역개발 전략이자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독일로 한번 가서 대표적인 산업으로 볼 수 있는 글로벌 축제 대표적인 사례를 봤고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독일에서 이제 중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하얼빈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따라오는 중국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넘어선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제를 산업으로 보는 축제 2편, 우리 중국의 하얼빈 빙등 축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얼빈은 어떤 곳입니까? 날씨로 보면은 겨울 날씨는 저주받은 곳입니다. 영하 몇 도가 되냐고요? 영하 20도, 30도가 되는 곳입니다. 밤에는요, 아주 추울 때는 영하 40도의 얼음. 영하 40도면, 영하 30도면 여러분 꽁꽁 얼어붙은 냉장고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얼음 조각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녹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기후면서도 이것을 축제 때 잘 활용을 하면 굉장히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서 이런 축제를 하고 싶을 수 있는데,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화면. 이제 밑에 화면을 이렇게 밑에를 보면 저렇게 화려한 축제, 얼음 조각을 해서 저렇게 LED를 끼워 넣은 저 화려한 야간형 축제가 왜 우리나라는 안 되고 중국은 될까요? 중국은 꽁꽁 얼어붙은 냉장고라 저게 녹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2달 동안, 맥시멈 2달 동안 녹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3만 4온 기후죠. 여러분, 저렇게 만들어 놔도 한 4일, 5일 후면은 이게 녹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 저주받은 날씨인데, 그렇게 추운 날씨인데 그것이 축제에서는 엄청난 좋은 무기가 됐다는 거죠. 자, 하얼빈 빙등 축제의 혁신적인 우리 아이디어를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1960년대에 이 축제를 시작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뭐 공무원이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 추운 날씨에 숭화강의 저 위에 화면에 있는 얼어붙은 이런 얼음을 가지고 저걸 가지고 뭘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저걸 가지고 뭘 하냐? 창의적인 생각을 한 거죠. 저걸 잘라서 얼음 축제를 하면 좋겠다.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인 것이 뭐냐면 그 얼음에다가 LED를 넣을 생각을 한 겁니다. LED를. 그래서 밤에도 빛이 나는 그런 빙등 축제를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축제는 지금 여러분 위에 화면에서 보시듯이 엄청난 그런 그 사람들 일자리 창출을 하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겨울이면 쉬는 지역의 농부들을 겨울이면 다 비수기니까 쉬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2개월, 3개월짜리 일을 창출시킵니다. 얼마나는 무려 2만 명입니다. 2만 명. 여러분, 얼음 축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눈 조각 축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이 창출된다. 일자리 창출된다. 여러분, 한번 다음 넘겨보시죠. 먼저 한번 이렇게 넘겨보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서 엄청난 그런 그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무용지용의 철학이다. 얼핏 봐서는 아무 소용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얼음이 아무 소용도 없을 것 같은데 도리어 크게 쓸 곳이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무용지용의 철학. 바로 빙등 축제를 두고 하는. 우리 발 밑에 항상 우리가 보는 그런 소재가 있는데 그거는 맨날 보는 것이 하고 특이성을 발견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잘 거꾸로 보면은
훌륭한 축제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빙등축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은 바로 일자리 하얼빈 겨울축제 2만 개의 임시 고용 창출을 하는 거예요. 하얼빈시 근교의 농부한테 일자리 제공을 하고 이렇게 11,000명, 9,000명에서 2만 명의 사람이 한테 일자리를 창출하는 빅 프로젝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거꾸로 2장 가서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중국의 하얼빈 빙등축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화면부터 이제 숭화강의 얼음을 깨는 작업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엄청난 트럭들이 지금 얼음을 싣고 나르고 있죠. 스톱. 여러분 이렇게 바로 숭화강의 평범한 얼음이 이렇게 빙등축제로 변신을 했습니다. 가운데 LED까지 넣어서 빛을 발하는 그런 야간형 축제로 변신을 했고요. 여러분 참고로 입장료가 얼마나 되신 줄 아십니까? 제가 갔을 때 6만 원 했습니다. 6만 원. 그래서 입장료가 6만 원 하니까 제가 그 중국 축제협회 이제 소개로 해서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부시장님하고 하얼빈시 부시장님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 6만 원이 비싸다 그랬더니 부시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러면 글로벌 기준에서 얼마 정도 하냐고 되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에덴버러라든가 이런 외국 축제들이 2만 원, 3만 원, 4만 원대의 입장료다. 하얼빈이 좀 비싼 것 같다 했더니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입장료를 체크해 보니까 그 다음에부터 10,000원씩 깎아졌더라고요. 10,000원. 예. 지금 47,000원, 49,000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철저하게 퍼블릭 프로젝트를 하고 이게 입장료를 받고 하는 축제 경영의 그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제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이런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퍼블릭 프로젝트, 건축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이벤트 회사한테 이렇게 맡겨버립니다. 사실은 소위 말해서 공공의 이런 공공 프로젝트를 하면서 하는 그런 축제가 훨씬 더 효과적인 부분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 혹시 실시간으로 연결됐어요? 실시간?
자, 여기까지 우리 또 영상으로 한번 그 하얼빈 빙등 축제를 가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지금부터 우리 하얼빈 빙등 축제의 성공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그 중요한 이 포인트를 아마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축제가 이렇게 경제 파급 효과를 높이고 이런 월등한 그런 지역 개발형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과 연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얼빈 빙등 축제는 그야말로 LED를 활용한 그런 얼음 조각 축제가 되겠습니다. 눈 조각 축제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LED가 지역의 산업입니다. 하얼빈의 그런 육성 정책에 시의 육성 정책에 의해서 LED를 육성시키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하얼빈 공업대학교, 하얼빈시 전자기술연구소, 전자과학기술그룹 등 49개의 과학연구원을 중심으로 LED를 여러 가지 R&D를 통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 LED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볼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상품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팜프렛 들고 가서 우리 LED가 우수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더 훌륭한 방법은 바로 빙등축제의 얼음에다가 LED를 꽂아서 하얼빈 LED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훌륭한 마케팅 방법이었다 하는 것을 중국 하얼빈시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축제를 통해서 LED의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 나오지만은 LED를 더 밝게, 그 다음에 이제 LED에서 나오는 열이 있는데 초창기는 이 열 때문에 얼음이 빨리 녹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술력을 발휘해서 발열량을 줄이고 빛을 더 밝게 하는 그런 기술력이 축제를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나타났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많은 산업들이 있는데 이 산업이 축제와도 연계되면 아주 효율적인 그런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나온 거죠. 바로 이 중요한 것은 LED 기술력 확대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LED 램프를 교체하고 기술력을 확대시켰다. 지금 100% LED 램프로 교체를 해서 70% 이상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또 여러 가지 색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주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이런 기술력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대한 그런 얼음 조각들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이 빙등 건축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음으로 만든 건축에는 그런 건축 기법과 공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든다 하는 그런 그 기술력이 하얼빈 빙등 축제를 통해서 나타났다 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산업으로 보는 그런 지역 축제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축제를 통한 여러 가지 LED에 대해서 공격적인 투자도 하게 되고 R&D에 대한 투자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우리가 생활에서 단순히 쓰는 것뿐만 아니라 축제에서 쓰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술력을 축적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주야간 동시 운영입니다. 여러분 많은 축제들이 야간형이다 그러면 야간에만 주로 하고 또 주간은 주간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얼빈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단순히 빙등 축제 야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눈 조각 축제를 주간에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주간에도 돈을 쓰고 야간에도 돈을 쓰는 거죠. 24시간 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 사람들한테 한 번 야간 축제에서 빼먹는 게 아니라 주간에서도 빼먹고 24시간 돌린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이제 눈 조각 축제의 사진이고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야간에 하는 빙등 축제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쪽을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유도됩니까? 체류, 숙박이 유도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실로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 하얼빈 빙등 축제가 하얼빈시가 그냥 그대로 겨울에 있었으면 텅텅 빈 호텔과 여관의 그런
숙박 산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빙등 축제, 눈조각 축제로 말미암아서 호텔이 꽉꽉 차는 겁니다. 여러분, 관광 산업에 겨울에 호황을 이루는 겁니다. 영하 30도, 40도에서 호황을 이루는 그런 관광 성수기가 형성됐다는 것은 바로 축제를 통해서 이뤄낸 그런 성과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은, 다음은 이제 이 분산형 축제장, 행사장. 우리는 행사장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형 행사장, 하나의 행사장에서만 축제를 한다 하는 그런 개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규모가 커지고 도시 전체적으로 파급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분산형 행사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될 때는 소위 말해서 주 1행사장, 주행사장, 2행사장, 부행사장 개념의 주부의 개념으로 행사장을 운영하는, 그래서 도시 파급 효과를 높이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빙등축제 또는 이 눈조각 축제의 또 성공 요인 중에 하나는 매년 새로운 테마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축제에 새로운 테마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는 예를 들어서 프랑스다. 그러면 눈 조각상을 파리 개선문을 만들고 프랑스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 아이템을 조각하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에 대해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남대문을 갖다가 눈 조각으로, 얼음 조각으로 만들어서 전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바뀌는, 올해는 어떤 테마가 올까 하는 기대감을 준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똑같은 듯 하면서 계속 변화를 주는 그런 것이 바로 새로운 테마 형성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그 테마도 최근에 이슈가 되는 테마가 되면은 더 훌륭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많은 유명한 축제들도 보면은 이런 테마를, 가장 최근에 일어난 테마를 축제 주제에다 반영하는 것이 바로 인기의 비결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형 축제에서는 그런 시류적인 이슈를 잘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지역 산업 경제 효과. 지역에 관련된 기업들, 아까 LED 기업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축제와 연계를 시켜서 산업 효과를 확산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인 부분으로 독일의 맥주 축제, 옥토버 페스트, 하얼빈의 그런 빙등 축제의 그런 그 어마어마한 그런 산업적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하얼빈 빙등 축제는 여러분 개최 기간이 한 달 반입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이 굉장히 유연해요. 날씨가 계속 추우면은 축제를 끝내지 않습니다. 2월 중순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끝내지 않고 계속합니다. 2주 더 합니다. 그래서 얼음이 완벽히 녹으려는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 축제를 개최합니다. 저도 사실은 빙등 축제에 갔을 때 축제가 끝나서 너무 늦었지? 우리 중국 축제협회한테 그럼 못 가겠네 했더니 아니다고, 거기는 축제 끝나도 계속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전화 걸어보고 오면은 바로 되겠다 해서 급히 갔던 것이 제 빙등 축제의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의 2달간 하는, 그러면 2달간 어떻게 되냐? 2조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맥주 축제보다도 더 많은 것은 바로 개최 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2조에서 2조 5천억 사이의 레인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파급 효과를 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요 다음에는 부수적으로 이 겨울 축제 가운데서 이 도시를 살리는 경제 효과가 높은 축제 몇 개만 더 추가적으로, 한 2개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아마 이제 좀 여러분 교육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캐나다 오타와, 캐나다의 수도 어딘지 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네, 오타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영국계, 프랑스계가 캐나다에 살고 있어서 사이가 좀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국계, 프랑스계 그 사이, 이 조그만 도시에다가 수도를 정한 것이 바로 오타와가 되겠습니다. 이 오타와가 수도인데, 새로 만들어진 수도인데,
이제 이 수도를 별로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세계 사람들도 좀 알아야 되겠고 또 여기가 문화적으로 매력적인 곳이다 하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오타와의 겨울 경제는 완전히 죽어 있어요.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개발한 것이 윈터 루드라고 하는 그런 겨울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윈터 루드라는 그 겨울 축제를 오타와에서 개발을 해서 요거는 이제 중앙 정부에서 운영하는 축제입니다. 국립수도권 개발위원회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수도권의 이미지를 매니지먼트 하기 위해서 개발한 겨울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최 기간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보통은 3일, 9일 뭐 이런 형인데 여기는 이제 3주에 걸쳐서 금토일 하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개최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파급 효과도 엄청나고요. 제가 이제 이 윈터루드에 가서 가장 크게 이게 배운 것은 이 국립수도권개발위원회는 이 그 축제 마케팅 부서가 아주 명확하고 제가 한국의 대표단을 데리고 여기에 갔는데 아주 그 우리 세계축제협회 그 부회장님이 이 국립수도권개발위원회 부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자세한 그런 설명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팀장들을 데려와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켜서 저희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장면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축제와 비교를 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 축제의 그 단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대상에 약합니다. 우리는 그냥 축제 홍보를 한다 하는 것은 다 불특정 다수예요. 누군지는 몰라도 그냥 많이 오세요 하고 홍보를 많이 하면은 홍보 많이 했다 라고 하는데 이 캐나다의 윈터루드는 아주 구체적으로 타겟을 정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차 권역 그 윈터루드의 가장 핵심 타겟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 팀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25세에서 54세까지의 가족을 타겟으로 합니다. 연령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족층을 타겟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2차 마켓, 이제 두 번째 핵심 마켓은 25세에서 54세고 2차 마켓은 400km 바깥에서 온 관광객들과 학교 그룹을 2차 마켓으로 보고 있다. 3차 권역도 있는데 이제 생략하도록. 아무튼 이렇게 구체적인 자기 타겟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축제에서 불특정 다수, 모든 계층이 오는 축제. 이게 사실 모든 계층이 다 만족하는 축제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많은 성공한 축제들 보면은 특정 타겟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들. 그렇지만 다른 연령층에 대해서 배려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것이 답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체적인 시장을 표적 시장을 정하고 홍보를 전부 잡지, TV, SNS 이런 부분을 그 타겟 중심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이런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소위 말해서 겨울 축제가 빙등 축제, 삿포로 눈 축제 뭐 이런 축제들이 있어서 사실은 후발주자였습니다. 캐나다의 윈터루드는. 근데 그 소위 말해서 이슈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했냐면은 리도 운하라고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 놓은 군용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운하가 있는데 이 운하가 별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겨울에 이제 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혁신적인 생각이 뭐냐? 저걸 스케이트장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런데 스케이트장이 리도 운하니 군용 목적의 운하다 보니까 7.8km입니다. 7.8km를 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기네스북에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스케이트장이라는 마케팅을 한 거죠. 기네스북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메인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다른 겨울 축제는 눈 조각, 얼음 조각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마케팅을 했는데 여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스케이트장 마케팅을 통해서 성공을 했다. 마케팅에서. 그래서 겨울에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족형 축제라는 점이 바로 이 축제의 성공 요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사진 잠깐 보시면은 참 여러 이게 이제 성공을 하니까 여러 기관이 스폰서하고 있는데 딱 여러분 보이시죠? 가운데 이렇게 딱 사진에 카지노라고.
이 도시에서 가장 큰 카지노조차도 야, 이 축제가 중요하다. 여기다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협찬을 크게 하는 겁니다. 카지노가. 자, 다음 보여주시면은 여러분, 자, 우리 역발상적인 마케팅.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윈터루드는 아니고 그 위에 있는 퀘벡에서 하는 축제인데요. 여기는 숙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그냥 일생에 한번 기억이 남을 만한 그런 숙박을 제공하자. 얼음으로 만든 호텔입니다, 여러분. 얼음으로. 얼음 조각으로 만든 아이스 호텔을 만들어서 축제 기간 동안에 아이스 호텔을 만들어서 여기에 숙박을 하게 만든. 신혼부부들, 이게 부르는 게 값입니다. 여기서는 평생 그런 기억할 만한 경험이 된다는 거죠. 여기 바도 있습니다. 얼음으로 만든 술잔입니다. 얼음으로 만든 술잔을 저도 모르게 샀어요. 샀는데 실수한 게 뭐죠? 술 마시고 나면 다 녹아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녹아버리는 건데 그 경험을 위해서 얼음으로 만든 술잔을 사는 거고, 여기 안에 호텔 안에 결혼식장도 있어요. 예배 보는 예배당도 있고. 그러니까 조그만한 호텔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데 이제 방이 보면 얼음으로 다 만들어져. 중국방 해서 용으로 이렇게 용 조각을 해놓은 그런 그 방이 있고, 뭐 이렇게 테마형 방들이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굉장히 기발하죠. 그래서 2달간 운영이 되는 그런 아이스 호텔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삿포로 눈축제, 이제 일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본은 제가 이제 많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삿포로 눈축제도 유키마쓰리라고 하는데 대단한 그런 일본 삿포로 경제를, 겨울 경제를 살리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제가 여기서는 딱 거꾸로 가보셔요. 이게 없는데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이 사진에 있는 개최하는 곳이 오도리 공원입니다. 근데 도시계획을 해서 여기는 일본이 하나 좀 앞서간 점이 뭐냐면은, 미래를 보고 도시 중심부에다 가장 비싼 땅에다가 이것이 공용 공원, 소위 말해서 축제를 개최했을 때 전용 축제장이 될 수 있는 오도리 공원을 만든 거예요. 그럼 도시 중심부에다가 축제장을 만들었더니 어떤 점이 그 핵심이었을까요? 바로 이런 방문객들이요, 여기 오면은 따로 음식 부스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길만 건너가면 모든 게 다 시내에 있는 식당이에요. 우리가 많은 부분 음식 부스를 만드는 것은 주변에 이제 식당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식당들을 우리가 이제 모아서 이제 부스로 만들어서 하는데, 여기도 음식 부스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크진 않아요. 왜냐? 주변에 길을 건너가서 얼마든지 식당에 가서 먹을 수도 있고, 바로 옆에 호텔이 있습니다. 자기가 묵는 호텔. 그러니까 호텔에 있다가 축제장 나왔다가 호텔로 걸어갔다가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굉장히 그런 숙박과 음식 소비를 쉽게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축제장이 위치하고 있다 하는, 그래서 또 더군다나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제 보여드리는 것이, 제가 바로 이제 해외의 축제들, 해외 선진 축제, 경제 파급 효과가 높은 축제들에서 소개를 했는데, 자,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 1조 5천억, 중국은 1조 7천억, 2조 원이 넘죠. 자, 이런 그 경제 효과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최고 잘 나가는 축제들은 진주 난강 유등 축제가 1,300억, 보령머드 축제가 996억, 1,000억대입니다. 10배, 15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나라의 축제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고, 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산업형 축제로, 세계 글로벌 축제 같이 산업형 축제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바로 지역개발형 축제로서 살 길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좀 들어가기 전에 조금 브레이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조금 한 5분, 10분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매일신문과 남양건설이 여수관광 활성화를 위한 UCC 디지털 사진 공모전을 오는 10월 23일까지 개최합니다. 여수의 낭만과 추억을 영상과 사진에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공모전은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 매일신문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땅, 전남이 부는 변화의 바람, 전남 청년마을로. 전남 청년마을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활동가는 천여 명. 그들은 인건비와 교통 숙박비, 직무교육 등을 지원받으며 전남에서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활기 넘치는 전남. 그 중심에 전남 청년마을로가 있다. 새로운 한 해가 열리는 봄. 남도 곳곳에서 봄꽃 축제가 이어지고 봄바람 따라 남도 섬에도 봄꽃 만발. 발길 머무는 곳마다 자연의 싱그러움에 한껏 매혹되는 곳. 여기가 전라남도다. 국가인증 야생동물 치료기관이자 천연기념물 치료소. 광주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와 치료, 재활 후 자연복귀를 통해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도시 광주를 만들어갑니다. 야생동물의 든든한 보금자리, 광주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뜨거운 햇살이 장렬하는 여름. 남도 곳곳이 소중한 추억으로 다가온다. 붉게 물든 낙조는 남도의 선물. 젊음의 축제가 이어지는 남도의 여름은 어느 곳보다 뜨겁고 즐겁다. 광주 매일신문과 남양건설이 여수 관광 활성화를 위한 UCC 디지털 사진 공모전을 오는 10월 23일까지 개최합니다. 여수의 낭만과 추억을 영상과 사진에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공모전은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 매일신문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남도의 가을은 색의 향연. 가을꽃과 오색 단풍에 저절로 발길이 머문다. 가을의 정취에 흠뻑 빠져든 시간들. 남도 가을 산책은 언제나 옳다. 갑작스런 교통사고. 문제는 불법 주정차.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인도 불법 주정차 금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주차 질서 지키기. 안전한 교통 문화의 시작입니다. 온통 하얀 겨울왕국으로 변신한 남도.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다. 겨울 철새들의 군무도 반갑다. 겨울 축제를 즐기는 사이 찾아온 새해. 내년에도 우리는 전라남도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생활민원. 어떻게 처리할지 빛고울 콜센터로 전화하면 됩니다. 광주 시민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 빛고울 콜센터. 친절 콜수는 3,000여 건. 하루 평균 상담 콜수 620여 건에 달합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광주에 대한 궁금증 062-120으로 전화주세요. 전라남도 기억을 잇다. 온통 꽃잔치인 남도의 화사한 봄. 볼거리, 즐길거리 다양한 남도의 뜨거운 여름. 색의 향연이 펼쳐진
남도의 오색 가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좋은 남도의 하얀 겨울.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경제 파급 효과가 높은 그런 지역 개발형 축제의 대표적인 사례를 공부했습니다. 도시를 살리고 죽은 겨울 경제를 살리는 그런 지역 개발형 축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많은 그런 경제 파급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놀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이제 한국의 그런 대표적인 지역 개발형 축제를 한번 보시고, 굉장히 잠재성이 있다 생각을 하지만은 좀 더 우리가 이런 세계적인 부분과 비교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보령머드 축제, 우리 여러 축제들이 있지만은 진주 난강 유등축제, 여러분이 거기에 사무국장님 담당자들도 오셔서 강의를 했을 겁니다. 이미 이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아실 건데, 이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더 브로드한 개념으로 우리가 축제를 좀 한번 보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주십시오. 자, 한국의 축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축제가 사실은 상당히 많은데요. 문화관광부의 기준으로 3일 이상 하는 대표적인 지역 축제다라고 하는 정의에서 나올 수 있는 축제는 800개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800개 중에 우리가 지역 개발용 축제로 보는 것은 전체의 15%입니다. 주민화합형 축제가 대부분인데 85%예요.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주민화합형 축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소비적이고 낭비적인 이런 축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도시를 살리는, 브랜드가 되는, 지역의 차별성 있는 특화 문화를 창출하는 그런 축제로서 지역 개발용 축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축제에 이제 저희가 보령머드 축제, 진주 난강 유등 축제를 가장 선진적인 지역 개발용 축제로서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개발용 축제, 금산 인삼축제, 보령머드축제, 지평선 축제, 유등축제, 이런 축제들이, 우리 전라남도의 또 한평나비축제, 경북의 고령대가야 체험축제. 사실은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이 6개의 그런 그 축제 말고도 이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개발용 축제를 개발 또는 저희가 컨설팅을 해왔다는 겁니다. 금산 인삼축제는 저희가 한 4년 지금 이 컨설팅을 해온 것 같습니다. 1994년부터 관계를 해왔으니까요. 보령머드 축제는 제가 직접 개발한 축제고, 또 키워온 축제고, 김제 지평선 축제도 이제 10몇 년의 컨설팅 기간이 있었고요. 진주 난강 유등 축제, 한평나비 축제가 가장 짧았던, 좀 아쉬웠던, 이 군수님과 군수님 간에 쭉 잘 이어졌으면 굉장히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개발용 축제가 됐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고령 대가야 체험축제, 뭐 이런 축제들을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도 느끼고 컨설팅하면서 느끼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면서, 과연 이제 우리 그 대표적인 축제에 저희 이제 보령머드 축제와 유등 축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그 지역개발용 축제의 과제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우리 보령머드 축제, 사실은 저희가 이 축제를 개발할 당시는 대천 해수욕장은 위기의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오래된 해수욕장이었고 바가지 요금, 거기서 먹는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불안전하고 비위생적이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대천 해수욕장을 오던 관광객들이 저 태안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옮겨가던 때였습니다. 그 대전 KBS 방송에서 대천 해수욕장은 위기 해수욕장이다라는 이야기도 할 정도의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보령시청에서 그 관에서 만드는 머드 화장품을 만들었지만은, 이 관에서 화장품을 만들었지만 이게 이제
적자였어요. 처음 시작하면서. 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만드는 그 화장품 사업이라는 것이 샘플이 있을 수가 없고 할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샘플과 할인이 없는 화장품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해서 머드를 좀 체험할 수 있는 이 머드 화장품을 응용해서 바다갯벌 진흙에서 화장품으로 만드는 8단계 중에 2단계에 있는 머드 용액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험 축제를 개발한 것이 머드 축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머드 축제는 상당히 그 축제 자체를 받아들이는 부분도 성공했지만 사실은 이 축제가 참 성공하리라고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해준 구세주가 평택에 있는 미군들이 그 당시 처음 개최했을 때 200명이 와서 마음껏 이렇게 즐겨주는 그런 그 머드탕에서 체험해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큰 어필이 됐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보령으로 지나가는 부분도 상당히 머드 축제의 수도권과 연결하는 부분에 도움을 많이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이 축제는 바르는 축제, 그전에는 해수욕장에서 가수들 부르고 공연하는 그런 축제들이 유행했는데, 이제 이거는 체험하는, 바르는, 피부에 바르는 축제. 피부에 바르고 나서 이렇게 놀고 나면은 어떻게 되죠? 피부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피부가 좋아지는 축제는 여성이 좋아할 수밖에, 또 여성이 좋아하는 축제는 또 남성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축제라는 거죠. 여러분들 또 한번 우리 머드 축제도 영상 잠깐 한번 또 보시죠. 예. 물론 여러분들께서 앞선 강연에서 좀 보셨지만은 한번 또 보령 머드 축제, 유쾌, 상쾌, 통쾌한 즐거움. 머드에 흠뻑 빠져라, 등불어라, 그리고 즐겨라. 짜릿함도 즐거움도 비교 불가. 이것이 바로 세계인이 반하는 머드 스타일. 가자 보령으로, 놀자 머드로. 2019 제22회 보령 머드 축제. 자, 이렇게 간략하게 봤습니다. 자, 다음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이제 머드 축제가 자, 이런 이벤트와 프로젝트를 가지고 쭉 이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제 가장 기여해 준 사람이 외국인들. 외국인들이 사실은 좀 많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머드, 이 화장품 용액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걸 공짜로 오픈을 했거든요. 외국인들이 저걸 우리가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체험하면 50불, 100불 정도를 내야 되는데 이걸 공짜로 하니까 이거 엄청난 외국인이 몰린 겁니다, 사실은. 예, 소위 말해 가격적인 그런 혜택이 크게 어필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많이 소문이 나고 전 세계로 퍼지고 하는 그런 아주 이 외국인 프로모션에는 대단히 성공을 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렇게 많이 외국인이 오는 축제 처음 봤다. 그래서 이제 많은 지원도 해주고 그런 글로벌화에 사실은 이제 성공을 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유료화를 많이 하고 있죠. 다음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제 발전한 축제고,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이래서 보령의 명예 시민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령 머드 박물관에 가면은 이렇게 제가 그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머드 축제의 탄생과 이제 축제 유래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지역 개발형 축제는 어떻게 되는 부분이냐 하는 부분에서 보령이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 축제를 일지구에서 했었습니다. 일지구에서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상가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하니까 이제 좀 불평도 있고 좀 이렇게 상가 부분하고도 조금 약간의 갈등도 있고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삼지구라는 굉장히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구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 삼지구에다가 새로운 머드 축제 행사 장소를 옮기면서 도시재생을 실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를 머드 시티로 만들자. 이 도시를 만드는데, 재건하는데, 재생하는데 이쪽 구역을 머드 시티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머드 시티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것은 머드라는 이름을 넣은
호텔들을 많이 유치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머드 축제가 어필이 되다 보니까 여기 머드 축제를 이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많은 민간에서 투자 유치를 다 머드 이름을 딴 머드린 호텔, 머드 비치 호텔 뭐 이런 그 호텔들이 많이 그 민자 유치가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을 뉴질랜드에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었습니다. 이런 축제가 이런 민자 유치까지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머드 시티에는 커피숍도 머드 커피숍, 가게도 머드 가게, 머드 스트릿, 머드 조명, 뭐 이런 그 머드 시티를 만들자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통제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머드 시티까지는 이제 실현이 안 됐어요. 여기에 이제 머드 행사장, 전용 축제장 이런 부분은 됐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외국에 가서 살펴보니까, 외국에 또 참 찾아보고 하니까 머드 커피숍, 머드 스트리트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했으면 굉장히 좀 더 우리 지역 파급 효과를 높이는 그런 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령 머드 축제는 이제 뭐가 문제냐? 큰 당면과제가 생겼습니다. 여름이 더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름이 너무 뜨거워서 이제는 그 주간에 머드 축제를 보면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많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앞으로 발전 전략은 야간을 생각해야 된다. 야간에 머드 축제를 개최하는 방법, 프로그램을 차별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다음 보여주시면은 이게 이 그래프가 이 20년간의 움직임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천 해수욕장이 쭉 발전을 하다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가면서 발전을 하다가 1990년대 후반이 진짜 이제 위기의 해수욕장이 됐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저희가 보령 머드 축제를 개발하고 그것이 대천 해수욕장을 새로운 이미지와 기점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기여를 한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부수적으로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하나콘도라든가 이런 관광 인프라가 개선이 된 점이 바로 축제를 통해서 이 대천 해수욕장이 제2단계 도약을 하는, 영어로 리주베네이션이라고 하는 제2단계 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저 피크를 지나서 이제 꺾어지는 것은 바로 이제 국가지정 축제, 대표 축제, 최우수 축제를 넘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조금씩 떨어지고 여름철이 더워지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다시 조금 피크를 지나서 이제 하락을 하는 부분이 됐고 제2의 도약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왔다는 것이 이 그래프에 나타나는 요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보령 진주 난강 유등축제는 야간형의 대표적인 모델이죠. 야간형이요. 그리고 가장 경제 효과가 높은 것은 오는 방문객들의 상당 부분이 숙박을 한다는 것. 숙박과 이어지다 보니까 경제 파급 효과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일단 숙박을 하면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엄청난 그런 이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되기 때문에 도시는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제다는 거죠. 다음.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말로 설명한 것보다는 우리 영상으로 유등축제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등축제도 석장호 실장님이 오셨죠. 우리 진주난강 유등축제 담당 실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막막함을 뚫고 올라오는 희망. 당신의 기억 속 가장 아름다운 불빛은 무엇입니까? 진주난강 유등축제. 대한민국 축제 원조 도시이자 세계 축제 도시. 진주 시민의 자긍심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관광 축제. 상상했던 모든 것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지금부터 빛을 향한 특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글로벌 축제 진주난강 유등축제. 아시아 대륙의 동부 호랑이의 기계를 닮은 나라 대한민국. 그 남단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 진주. 꽃 피는 봄, 초록의 여름, 우수의 가을, 낭만의 겨울. 마법 같은 매력을 발휘하는 사계. 그 중에서도 진주의 가을은 남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진주의 가을은 바로 축제와 함께 시작됩니다. 사방을 채운 어둠, 폭죽처럼 빛이 터집니다. 순식간에 세상을 채운 환한 빛. 10월, 진주남강 유등축제가 막을 올리자 도심을 굽이쳐 흐르는 부드러운 강을 따라 불, 빛,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형형색색 7만여 개의 빛으로 물드는다. 강물이 이 아름다운 광경을 거울처럼 훤히 비춥니다. 유등의 역사는 4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등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성안 군사와 성박 지원군이 소통하는 군사 신호로, 군사가 많은 것처럼 속이기 위한 전술로,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통신수단으로 탄생했습니다. 이후 유등이 다시 우리 앞에 등장한 건 1949년에 창제된 지방종합예술제의 효시, 개천예술제의 유등대회 행사였습니다. 암흑 같은 전쟁 속에서 탄생한 유등의 은은한 불빛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진주남강 유등축제가 막을 올리며 대한민국 축제 역사가 다시 쓰여집니다. 사람들의 소망이 터널을 이룹니다. 한국등과 나란히 전시된 각 나라의 상징등, 흔들리는 부교를 건너며 유등을 봅니다. 아름다운 광경을 좀 더 가까이 보려는 사람들로 남강의 유람선은 언제나 만원입니다.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한 진주성은 옛 진주성민의 생활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으며, 진주교와 천수교의 테마길은 새로운 볼거리 명소로 자리잡아 축제의 또 다른 중심이 되었습니다. 보기만 하던 유등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간절한 소망을 담아 유등을 직접 강물에 띄워보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선정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축제에 이어 대한민국 글로벌 축제에 이르기까지 해를 거듭할수록 세계 명품 축제로 도약 발전하는데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세계축제협회의 피너클 어워드에서 금상 7개, 은상 3개, 공상 2개를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고, 자, 여기. 예. 자, 여러분, 화면이 이렇게 한 두 가지가 이렇게 특징적으로 지나갔는데, 하나는 보면 아까 외국인 세 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유등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애를 쓰신 분들인데, 그 미국 투싼시의 전 시장님과 거기 그 문화 사절들입니다. 그분들이 아주 이 미국으로 이런 유등이 와서 유등을 보는 관점에서 여러분 미국에도 LED 등이 있고 다른 등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독특한 등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점, 또 하나는 강 위에 뜬 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국 등과는 차별화되는 점이다. 강 위에 뜬 유등이라는 점이. 또 하나는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 강이나 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와서 자기네 강이 있는 도시인데 여기다 다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기는 바로 남강댐이 있어서 유속, 물이 흐르는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천천히 흐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등을 띄울 수가 있는 거지, 빠른 유속으로 가는 그런 곳에서는 상당히 유등을 띄우기가 위험하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환경 등을 잘 조정을 한다고 할 때는 굉장히 외국에서도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등에다 자기네 강에다가 등을 띄웠으면 좋겠다. 또 등을 지금 우리 자기네 도시에서 좀 전시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게 등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제 또 수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당면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10년에 이어 2015년에도 세계 축제 도시로 재선정되었습니다. 자, 스톱. 여기 이제 이 세계 축제 도시 이야기도 나오고 피너클 어워드가 나왔는데요. 저희 세계 축제 협회에서 지금 사실은 본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피너클 어워드라고 하는 그런 약 50개 분야에 잘하고 있는 마케팅, 협찬, 각 부분에 어떤 것을 잘하느냐 하는 부분에 저희가 이제 그것을 한국의 총회 때 예선전을 거쳐서 본부에다가 어플라이를 해서 그런 아카데미 시상식처럼 그런
그 수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세계 축제 도시라고 해서 그 도시들 가운데서 그 축제를 가장 잘 운영하고 지역 파급 효과가 높은 그런 그 도시들을 선정하는 그런 세계 축제 도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뜨거운 러브콜이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축제 사상 최초로 2013년 캐나다 윈터루드 축제에 수출한 데 이어 미국 LA 한인 축제, 히달고시 포도 축제, 캐나다 나이아가라 겨울빛 축제, 중국 시안 성벽등 축제에 진출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아 아시아를 넘어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인이 즐기는 명품 축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592년부터 지금까지 420여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온 빛, 진주 시민의 역사와 문화예술에 대한 긍지, 바로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명품 축제로 우뚝 선 진주 남강 유등 축제입니다. 국경 없는 전 세계인의 축제로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밝힐 수 있도록 더욱 힘차게 자, 비상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이 유등 축제를 볼 수 있는 기간인데 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축제들, 유등 축제를 포함한 많은 축제를 좀 볼 수 없어서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고, 우리 축제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교육을 했으면 더욱 그 효과가 더 크지 않았나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면은 꼭 그런 의미 있는 시간, 한국의 축제뿐만 아니라 해외로 나가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축제 강의를 듣는 이런 프로그램을 사실 저희가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날을 기대를 하면서 또 제 강의를 이제 연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해외로 나가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우리 영상에서 다 보여줬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상당히 그런 이 해외로 나가는 축제에 대한 이런 부분에 해외에서는 반응이 높습니다. 굉장히. 요즘에 이런 반응이 높은 것은 이게 플러스 한류 열풍까지 엮어져 가지고 반응이 높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소위 말해서 한국 그 문화, 이 축제가 진출을 하면요. 거기에 또 강남 스타일, 또 하여튼 BTS 요즘에 다이너마이트 뭐 이런 그 음악들과 한국의 그 한류들이 믹스가 돼 가지고 반응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축제 한류의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 내에서 잠재성 있는 그런 축제 아이템은 세계로 나갈 수 있고 글로벌화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또 화면 하나, 여러분이 아마 안 보신 화면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제가 또 주선을 해가지고 텍사스에서, 미국 텍사스의 가장 큰 축제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퍼레이드에 저희가 참여를 시켰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축제 그냥 참여를 위해서 그냥 간 것이 아니겠죠. 이 퍼레이드는 미국 전역에 남아메리카까지 3천만이 시청하는 그런 시청률을 가진 퍼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진주남강 유등축제를 좀 선보이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오랜 기간 여러 가지 컨택을 하고 관계를 맺은 세계축제협회를 통해서 관계를 가지면서 이 퍼레이드를 통해서 우리 홍보에 좀 성공시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a lot going on. It's a winter wonderland. And up next is our Grand Marshal, and that's Dr. Guy Bailey, the University of Texas Rio Grande Valley president. He was selected because of his community involvement. 그 지역의 대학 총장님, 이게 대학이 참여하는 그 퍼레이드고요. 이거는 including funding, transportation, business security, and health issues for the entire South Texas region. Congratulations, Dr. Guy Bailey. Wow, and look at that. And with him is Val Pisen from L&F Distributors. 조금 우리 나오는 부분으로 Did you? That's it.
자, 이게 좀 넘겨보도록, 예,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여기 유등축제가 있네요. But we still love them. 조금 앞부분으로, 예, 예. Korea is the Jinju float. They come as a delegation of Korean dignitaries from the city of Jinju, a province in South Korea. They've been in our city for a series of planned meetings and ceremonies, including the McAllen Holiday Parade. 특히 미국계, 스페인계, 히스패닉계에 아주 엄청난 그 시청률을 가진 그런 퍼레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진주 재단의 대표님과 부시장님, 또 제가 이렇게 또 참여해서 그 난강 유등 축제를 선보인 그런 그 홍보 파급 효과를 노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그 미국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경험을 한 그 한류를 알고 있는 그런 미국 학생들이 뒤에 한 50명이 지금 따라오면서 그런 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미국에서도 이렇게 조금이나마 그런 한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와하는 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아까 독일의 옥토버 하얼빈 빙등 축제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 거의 1조 5천억, 2조에 가까운 효과를 갖고 우리나라의 그런 그 잘 나가는 축제들이 이제 1000억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10배 차이가 나는데, 자, 과연 우리가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축제를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저 2년 전에 정세균 의원이 발의를 해서 글로벌 축제법이라는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한 5, 6개의 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육성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제가 이제 그 국회에서 그 당시에 좌장도 보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의견을 들었는데, 그렇게 나가기 위한 가장 큰 과제가 전문성, 전문 조직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이 공청회에서. 다음 보여주시면. 그래서 다시 한번 보는 그런 그 왜 우리가 좀 더 진주 난강 유등축제 이렇게 최고 잘 나가는 지역개발형 축제도 2배, 3배의 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그 요인들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다음 보여주시면은.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전문적인 축제 조직이 있어야 되고 전문 그런 CEO,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바로 우리 축제 경영 우리 리더십 아카데미에 여러분들도 이런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런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공무원 담당자가 한 사람이 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벤트 대행사한테 대행을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서양에 잘 되는 축제를 한번 들여다 보니까 전문 조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문 조직에 일하는 사람은 24시간 365일 축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의견하고 여러분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 축제를 운영하다가 이제 1, 2년 후 지나가서 이제 축제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딴 부서로 가야 되는 우리의 실정하고 우리 경쟁을 한다고 할 때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 경쟁에서 우리가 서양을 극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전문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놀랄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초창기에도. 캐나다 캘거리 스탬피드 축제는 한 축제가 정직원이 300명이 붙어서 그 축제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거죠. 한 컨텐츠, 축제 컨텐츠에 300명이 붙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축제인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 명의 축제 담당자가 그것도 전문성이 없는 분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극명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런 우리 축제 담당자도 공무원도 엄청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 축제만 맡으면 좋은데 축제 말고도 다른 일들을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도 5가지 일 중에 하나를 축제 일이 5가지 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외에도 모내기 영농 체험도 해야 되고 관광 홍보도 해야 되고 관광 진흥 사업도 해야 되고 다른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 부분에서 얼마나
전문성과 극대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여러분, 도시를 살리는 이런 축제 사업에 여러분 한 명이 여러 개 일 맡으면서 그 축제 하나 맡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산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축제가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 조직에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모자랄 수 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결국은 해외의 그런 축제들, 100명이 달라붙고 24시간 365일 생각하는 그런 해외 축제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그런 축제가 우리나라보다 더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단 우리나라가 딱 반짝하면서 잘 되는 경우는 뭐냐면 단체장이 축제에 대한 시각을 제대로 갖고 있고 그 시각을 그 담당자들이 잘 실천을 하는 그 4년, 8년간 뜨는 축제가 가끔 있는데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 하는 그런 한계성이 있다는 거죠. 다음 보여주죠.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 이 배경은 우리나라 축제들도 문화관광축제, 국가지정 축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지금 한계점이 도달한 것은 바로 이제는 이 지원을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10년, 15년 이런 기간을 둬서 하기 때문에 졸업한 축제들은 아무리 경쟁력이 있더라도 이제 국비 지원을 받다가 이제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더라. 상당 부분의 재원을 이렇게 지원받던 그 부분들이 갑자기 10억, 15억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축제가 굉장히 궁핍해지는. 그렇지만은 그런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콘텐츠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진주난강유등축제, 대한민국 대표 축제. 지금 여기서 나열이 된 5개, 4개의 축제가 모두 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다 졸업 축제가 되면서 뭔가 재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한 거죠. 갑자기 이제 그런 자율형 또 자가 발전하는 재원 프로그램을 하려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그 부분은 우리가 국가에서 10년, 20년간을 키워왔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글로벌 축제로 나아가기 위한 체계적인 그런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화를 나가는 이런 과제가 이제 생긴 거죠. 전문 조직 세계화 뭐 이런 부분을 한목에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저희는 법도 좀 우리가 개정해야 된다. 축제산업법을 저희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가 축제산업법을 좀 발의하고자 지금 국회와도 좀 컨택트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축제를 산업으로 더 구체화해서 만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자 우리가 발전시켜야 하는 그런 전략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제재단 또는 축제 전문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축제재단이 그 전국에 한 12개 정도 만들어졌고요. 또 나머지는 한 8개의 기관은 문화재단이라는데 그 안에다가 축제팀을 만들어서 만들기도 했고 지금 15개에서 20개의 조직이 이제 축제 전문 조직을 만들기 위한 그 문화관광부의 여러 가지 그런 이 조치와 이런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그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축제 전문인들이 이제 배출이 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자 이제는 이제 축제 경영 시대입니다. 축제를 이제 단순히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어떻게 쓸까 5억을 받아서 어떤 예산 계획으로 예산을 써버리면 됐었습니다. 제로를 만들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축제 경영 시대. 앞으로 지금 코로나 전국에 너무나 정부에서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내년도 축제 예산 상당히 쉽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 많은 부분 각 지역에서 축제 예산이 굉장히 한번 또 이 포기한 부분은 예산을 다시 세우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 예산을 많이 세우기가 쉽지 않다. 지금 그런 어려운 점이 정부가 그런 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대비해서 축제 경영 시대가 돼야 된다. 이제는 정부로부터 못 받는 자금이 이제는 기업으로부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협찬이고 시스템입니다. 축제 협찬,
입장료, 수익 다양화, 축제 상품, 물품 기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지원 조달을 하는 것이 선진 축제들이고 그것이 바로 축제 경영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축제 경영의 그런 재단 역량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축제 조직의 경영 전략을 더욱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있습니다. 단체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그런 단체와 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바로 그 협찬을 받거나 어떤 돈을 받았을 때 이것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걸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돈을 받더라도 경찰서에 가서 소명을 해야 하기도 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간접 기탁, 지정 간접 기탁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받아야 되는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다음 보여주시면, 자, 또 하나는 이제 축제 조직의 전문성이 이제 우리 이쪽에 들어오는 전문성이 확보돼야 된다. 우리가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력 시장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인력에 대해서 전문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격증. 이번 우리 광주메일과 하는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강의만 끝나니까 자격증이 또 주어지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 부분이 또 있고요. 또 저희 배지대학교에는 국내 유일한 석박사 과정을 저희가 축제 경영 분야에 갖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전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그런 지원 채용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축제 시장의 유행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이 일부 우리 전문가의 조사에서 나왔다는 거죠. 다음 보여주죠. 다시 이제 스폰서십으로 돌아가 가지고 재원 확보를 하는데 스폰서십이 강화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진주 난강 유등축제는 축제재단이 민간축제재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찬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데 약 3억 3천 정도가 매년 축제 재원으로 3억 이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당한 금액이죠. 다음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제 보시는 것은 이제 축제 협찬 사례의 대표적인 그 사례인데, 축제의 재원 조달을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축제 중에 하나가 켄터키 더비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는 재원 조달을 하기 위해서 축제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드는 데가 어딘가 하고 봤더니 개막식 때 1시간 동안 불꽃놀이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썬더 오버 루이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축제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좀 재원 조달을 하면 좋겠다 해서 어떻게 했느냐, 맥도날드와 협력을 했습니다. 맥도날드와 협력을 해서 이 켄터키의 주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어떤 것을 시켜 먹으면은 거기서 10센트가 썬더 오버 루이빌 불꽃놀이 하는 프로그램의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축제재단과 맥도날드가 MOU를 한 거죠. 그래서 6개월, 8개월을 했더니 무려 21만 5천 달러의 기금이 모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를 한번 분석을 해보죠. 누가 어떤 혜택이 있었는지. 켄터키 더비 페스티벌은 21만 5천 달러의 기금을 모으는데 성공했다는 점이 재원 조달의 성공 포인트고요. 맥도날드는 어떻습니까? 켄터키 더비 페스티벌 핑계를 대서 좋은 일을 한다 하는 그런 부분을 갖고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시민들한테 어필을 해서 더 많은 훌륭한 매출을 얻어냈다는 거죠. 이 기금을 제하고도 훌륭한 매출을 얻어냈다는 거죠. 추가적인 매출을 얻어냈다는 것. 그래서 두 기관은 서로 시너지를 얻는, 상호 혜택을 얻는 그런 이 협찬 방식의 관계로 성공을 했다는 그런 사례를 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기업과 이런 부분에서 좀 바뀌어져야 된다. 다음 보여주시면은, 여러분 캘리포니아 이 스테이트 페어입니다. 농업축제인데 여러분 그 각 축제의 관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 밑에 보시면 코카콜라관입니다. 코카콜라관. 코카콜라가 많은 협찬을 해서 그 수억 원을 내고 이름만 거기 관 이름이 코카콜라관입니다. 바로 그런 홍보 광고 효과를 통해서 코카콜라는 혜택을 받고 많은 재원을 코카콜라는 이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페어에다가 기부를 또는 협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카콜라뿐만 아니라 자동차 회사라든가 맥주 회사라든가 이런 데가 적극적으로 이런 그 참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기업이 참여하는, 서양에서는 대기업이 이렇게 축제에 참여해가지고 그런 축제를 통한 광고 효과를 노리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넓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여러분 아까 왔던 잠깐 보셨죠? 독일 맥주 축제에 아디다스가 협찬을 합니다. 근데 아디다스와 굉장히 궁합이 맞는 협찬을 하는 게 뭐냐면 스니커라는 그 운동화를 이 협찬 상품인데 이게 뭐 때문에 바로 맥주를 흘려도 거기에 특수 코팅이 된 이 스니커 때문에 마음껏 맥주를 마셔도 신발에 아무런 손상이 오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얼룩이 지지도 않고 하는 그런 신발을 만들었다는 것이 축제와 이런 궁합이 아주 맞는 그런 이 협찬 관계를 형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전문적인 축제 경영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전문적인 축제 경영에 이런 효과까지 낼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캘리포니아 그 농업축제에 이 그 바토식이라는 사람, 릭 피커링이라는 이 두 사람이 여러분 CEO가 되면서 여러분 축제 경영을 통해서 195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기업체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재원, 입장료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축제를 운영하는 195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시가, 관이 알아서 해주니까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캘리포니아 농업축제는 주 정부가 운영하는, 지원하는 축제였습니다. 지금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기업체와 이런 재원 조달 전략으로 전문적인 경영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자립하는 그런 축제가 됐다는 거죠. 다음 보여주시죠. 이제 또 하나는 이거 세계화, 글로벌 추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류가 지금 아주 그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류 현상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에 대한 문화, 근데 최근에는 여러분 한국 방역, K 방역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계인들한테 저희 외국인 교수가 한 분이 계신데요. 제 방에 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게 너무 좋다. 이렇게 아주 그런 방역, 코로나 방역을 이렇게 잘해서 자기가 아주 여기 와서 자기는 외국인 교수로 와 있지만 미국인에 비해서 훨씬 더 자기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감을 느꼈다. 이 그 인식의 정도가 높아진 거죠. 이런 인식의 정도, BTS의 다이너마이트라는 그런 그 아주 빌보드 차트 3주를 석권하는 그런 이례적인 어떤 그런 그 부분들, 뭐 이런 곳곳에 일어나는 그런 한류 선풍이 그 다음에는 어디로 전이가 될까요? 축제로 전이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기업들이 토요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그 사람들이 앞장 세웠던 것은 뭐냐면 일본의 맛제리를 앞장 세워서 파리에서 그 맛제리 퍼레이드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축제 문화 행사를 하면서 기업이 진출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소위 말해서 우리 한국의 우리 그 이런 경쟁력 있는 축제들을 잘 그 육성을 해서 글로벌화에 우리가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리고 좀 더 산업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런 세계화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이 경험한 그 세계화의 장벽 말씀드릴까요? 제가 화천 산천어 축제를 한때는 프로모션 했습니다. 세계축제협회에다가 저희가 총회 때 영상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해서 보여줬는데 미국인들이 딱 보더니 좋다 이거예요. 그러더니 아리조나주에 계신 분이 갑자기 제안을 했습니다.
프로페서 정. 저보고 이제 프로페서 정이라고. 저거 보고 너무 좋은데 저 시스템을 그대로 얼음을 얼려서 낚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미국에다가 옮겨주면 좋겠다. 컨벤션 센터. 아리조나는 좀 덥기 때문에 저거 컨벤션 센터에 얼음을 열어서 낚시하면 그냥 맥힌다. 저거 그대로 해주고 얼마인지 나한테 청구서 요구해. 그래서 제가 하천 산천어 축제에다 전해줬어요. 그렇게 하는 수요가 왔는데 어떻게 하죠? 지금까지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외국에 가서 그렇게 얼려가지고 그런 낚시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본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 세계화라는 게 쉬운 듯 하지만 쉽지 않은. 여러분, 우리 진주 나강 유등축제에 제가 세계화 경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유등축제 유등을 초청하게 됐는데 아까 화면에도 나왔듯이 윈터루드라는 오타와의 겨울축제에서 초청을 했어요. 그 초청을 해서 그 등이 갔습니다. 컨테이너를 통해서 등이 갔어요. 그런데 이 겨울축제가 있는 이 오타와는 폭설이 내리는 곳이에요. 등을 딱 옮겨놓고 호텔에 가서 자고 아침에 나왔는데 폭설이 내려서 등이 찌그러져 버렸어요. 이런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의 그런 그 축제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환경의 나라에 좀 더 알아야 되고, 그래야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그런 수출도 가능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그 경험들이 우리 텍사스에 또 한 번은 또 유등 그 축제를 거기서 개최하는데 LA에서 부두 노조가 그 파업이 일어나가지고 등이 안 와버렸어요, 여러분. 등이 한 10일 전에는 도착해야 되는데 파업을 하니까 그냥 올 스탑, LA 항구에서 그냥 스탑이 돼서 등이 안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여러 가지 우리 진주에서도 경험을 하면서 야, 이 글로벌화라는 게 상당히 그런 여러 가지 요소에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지만 수요가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기는 뉴질랜드 로토루아 시가 보령 머드 축제를 좀 콘텐츠를 수입하고 어떤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 머드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 8개월간 개발자로서 머드 축제 개발자로서 그 뉴질랜드에 가서 컨설팅을 해주고 왔었습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도 그런 다른 미국의 농업 축제와 국제 교류를 했었고요. 저기는 이제 미국 온타리아주의 나야가라 겨울 빛 축제에서 이제 유등 축제를 초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기는 또 폭포, 나는 그 나야가라 지역이 워낙 방대해가지고 조그마한 등이 이렇게 와 있는 것이 거기 그 큰 그 미주 대륙에 채우기가 쉽지 않은 그런 그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계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그 세계화 추세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쉬운 과정은 아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 그 아까도 잠깐 나온 화면인데 이 그 퍼레이드를 할 때, 저희는 그 미국에서 퍼레이드를 할 때 이 미국 사람들의 그 한류에 대한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감정이랄까 여러 가지 변화된 그런 그 부분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음악들이, 한국 음악들이, 유행한 음악들이 나오고요. 한국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입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죠.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 이 미국 학생들이 입고 나온 옷이 위에는 한복이고 밑에는 기모노예요. 그러니까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 한국 문화가 어떤 문화라는 것이 이 미국 사람은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문화 차이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어느 옷도 이게 믹스돼서 입어도 이게 그저 이게 한국 옷을 입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일본 음식을 먹으면서 이게 한국 음식인 걸로 아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에 대한 축제를 통해서 우리 한국 문화가 전파되는 이런 그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축제 한류를 통해서 느끼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그래서 김제 지평선 축제도 이렇게 미국의 그 농업 축제에다가 이런 전시회도 갖고 하는 그런 그 장면을, 그래서 심지어는 한국의 농업 축제도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축제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다음, 그 여러 가지 국제 교류 사업을 했고요. 여러분, 보령머드 축제, 저희가 그 스페인 토마토 축제를 저희가 저희 그 파트너로서 이렇게 좀 컨택을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보령머드 축제와 공동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공동 홍보를 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령머드 축제가 미주 쪽, 호주 쪽, 아시아 쪽 여기는 마케팅이 잘 돼 있는데 유럽 쪽이 좀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토마토 축제와 이 공동 홍보를 하면서 좀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이 EU의 그 스페인의 EU 국회의원을 통해서 공동 홍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그 중요성을 몰랐는데 저희가 EU 본부에 가서 홍보전을 했더니 기자들이, 전 세계 기자들이 무려 100명 이상이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그런 기회인데 사실 우리는 그 지자체에서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하냐 해서 시장님도 안 가고 그냥 과장님 정도가 가가지고 그 보령머드를 설명을 하고 하는데, 제가 본다고 할 때는 그 시장님이 가셔서 그걸 느꼈을 때 전시에서 아주 그냥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이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가치를 별로 좀 두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여러분, 보령머드 축제 지금 그 이 MOU 다자간 수출 협약을 해서 우리 컨텐츠 수출도 하는 그 뉴질랜드와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우리 컨텐츠에 대한 해외로 나가는 진출에 대한 청신호임을 알려주는 그런 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로토루아라는 도시는 여러분 머드가 나는데 여기는 그 한국은 해양 머드고요. 바다에서 나는 해양 머드를 채취해서 화장품을 만들고 머드 체험을 하는데 뉴질랜드는 화산 머드가 있습니다. 화산에서 나는 그 머드가 있거든요. 그 머드로 같은 그 머드 축제를 하면 좋겠다 했는데 하여튼 결론은 아쉬운 점은 한국의 해양 머드는 피부 개선 효과가 있는데요. 이 화산 머드는 이 의료 효과는 있는데 피부 개선 효과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 점이 아주 안타까운 점으로 나타났다. 이게 좋은 프로젝트로 크게 계속됐었으면은 겨울에는 여러분 겨울이 뉴질랜드의 여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머드 축제를 하고 다시 우리 여름철에는 한국에서 보령 머드 축제를 하고 하는 24시간 그러니까 1년 내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머드 축제로 쌍방이 공동 홍보를 하는 이런 체계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런 그 부분들이 약간의 아쉬운 점은 있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뉴질랜드도 이렇게 머드토피아라고 하는 그 머드 축제를 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다음 보여주죠. 그래서 이 뉴질랜드 머드토피아의 부분인데 글로벌 협조를 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런 이슈는 우리가 축제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된다. 축제하면은 낭비적이고 어떤 그런 소비적인 이런 부분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희가 공부한 것은 축제는 도시를 살리고 많은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하얼빈 빙등 축제와 독일 옥토버 페스트와 미국의 축제와 캐나다의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제는 도시를 살릴 수 있고 도시의 대표적인 그런 축제 도시가 세계축제협회에서도 이 축제 도시를 지정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도 이런 그 축제 구역, 축제 도시를 정해서 우리가 그런 커뮤니티, 도시가 축제를 통해서 지역 개발을 할 수 있는 특화된 그런 도시를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축제 산업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축제 전문 조직을 만들고 스폰서십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축제 도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버무려질 때 그런 우리 축제를 통한 지역 개발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여주죠.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에 세계축제협회에서 지정하는 그런 축제가 우리 진주난강 유동축제, 김제 지평선축제, 하동의 그런 그 하동 야생차축제, 한평나비축제, 금산 인삼축제 등 이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 등을 저희가 세계축제 도시로 그동안 지정시켜 왔다. 그러니까 7대6의 한계 도시들을 이렇게 지정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성공적인, 한국은 성공적인 마케팅을 해왔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인식이 되고 문화관광 축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가 작년도에는 이제 아시아 지부 회장으로도 이렇게 지정되는 그런 그 효과도 가져왔었습니다. 다음 보여.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축제에 대한 시설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냥 길거리만 막고 공원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요. 축제를 중요시 여기는 나라에서는 특별한 전용 축제장 시설을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브라질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리오 카니발을 성공 요인을 브라질 축제협회 회장으로부터 들었는데요. 그 사람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전용 축제장이 있다. 그 이름은 바로 삼바 드로모라고 하는 그런 전용 축제장입니다. 오스카 리에마이어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건설을 해놓은 겁니다. 마치 위에서 보면은 축구장 같은 시설인데 여기서 퍼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삼바 퍼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삼바 스쿨 인원들이 지나가는 삼바 퍼레이드를 하는 이 전용 축제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게 내내 전 세계의 명물이 되고 이게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 여러분 입장료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 전용 축제장에 외국인은 무조건 30만 원 티켓 값을 내야 되고요. 지역 주민은 2만 원, 15,000원 내면 됩니다. 근데 제일 비싼 VIP 가격은 300만 원입니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축제를 산업화 시킨 거죠. 산업화 시킨 거. 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전용 축제장 개념에 좀 더 이렇게 시설을 들이면은 여러분 전기라든가 여러분 전기도 갑자기 끌어들이려고 하면 돈이 전기차부터 돈 발전차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근데 시스템을 잘 해놓으면은 여러 가지 그런 축제에 들어가는 인프라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절약할 수 있느냐고? 어느 지역에 경상북도 어느 지역은 보니까 7천만 원이 세이브 되더라고요. 그런 시설 세팅을 해놓으면은 이런 인프라로 들어가는 1억 가까이까지 세이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걸 산업으로 보고 항구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보령의 머드 광장, 보령의 삼지구에다 만들어 놓은 머드 광장을 조금만 더 미리 생각을 하고 했었으면 굉장히 그런 재원 조달이 많이 되는 그런 전용 축제장이 됐을 겁니다. 지금도 이제 축제장이기는 한데요. 거기에 이제 많은 그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가서 이런 그 경제 효과를 많이 추구하기는 어려워.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2년 후면은 머드 엑스포를 개최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축제의 소재가 이제는 국제 엑스포로까지 이렇게 승격이 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축제재단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은 우리 광주도 정말 7080 충장축제 같은 경우에도 추억의 충장축제 같은 경우에도 진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광주의 그 축제다.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광주 동구의 우리 그 충장축제를 좀 더 이렇게 산업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구상한다고 할 때 그게 광주와 이런 여러 다른 구청 축제들도 같이 그런 좋은 모범이 되고 좋은 광주의 또 미래의 문화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지막이든가요? 다음, 그래서 거꾸로 가시면은 그래서 이런 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장소도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끝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는 앞으로 이제 그 축제가 나아갈 방향은 이제는 축제가 산업으로까지 갈 수 있다. 우리의 기존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된다. 기존의 관주도용 축제의 생각에서 이제는 좀 더 축제를 경영하는 운영이 아니라 경영을 하고 스폰서십뿐만 아니라 다양한 입장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더 효율적인 재원 조달, 기업과의 연계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다양한 그런 재정 노력을 가진다고 할 때는 우리 축제도 이런 심지어는 우리 도시에서 우리 국가에서 또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우리 정말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너무 멀리서 찾냐 이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데서 이 축제에서도 그냥 단순히 소비 낭비적인 축제가 아니라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용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우리 축제 경영 우리 리더십 아카데미 우리 수강생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쉬움 이제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이번 축제 경영 리더십 아카데미에서는 정말 개막식은 그래도 여러분을 대면해서 정말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로 너무 우리 2단계 조치, 2.5단계 조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을 대면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또 고충도 들어드리고 어떻게 좀 우리 여러분 지역 축제를 좀 발전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을 좀 대면하지 못해서 너무나 큰 아쉬움이 있고, 우리 다음으로 좀 미뤄서 좋은 기회가 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을 뵙고 이렇게 또 좀 이야기도 듣고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좀 성원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런 축제의 중요성을 알고 여러 가지 그런 축제 재단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데, 저희는 아예 이런 재정법으로 축제 산업법을 만들어서 좀 더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단순히 수강생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저희 축제 산업법에서도 좀 성원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그런 축제 산업의 지평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